자, 이제 우리가 이제 정책론에서 이제 다루려고 하는 게 의제 설정에서 이 의제를 주도하는 게 과연 누구냐? 뭐 이겁니다. 의제를 주도하는. 의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앞서 봤었던 공식적 정책 참여자와 비공식적 정책 참여자 이런 그 부류의 주체들이 전부 다 정책 과정에 이제 참여는 할 거예요. 예, 의제 설정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참여는 하게 될 텐데, 그런데 이걸 누가 주도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굵직한 논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엘리트가 주도할 것이냐, 아니면 이걸 다원주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다수 대중에게 어떻게 보면 우위의 힘이 넘어갔느냐, 이거 갖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엘리트가 주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뭐 반박할 여지가 없었겠죠? 조선시대 정치 상황을 한번 봐보세요. 그때 어떤 정책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어떤 거를 이슈로 채택하고 다룰 것이냐? 이거 누가 결정했겠어요? 당연히 왕과,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뭐 몇몇 그 신하들하고. 뭐 얘네들이겠죠. 엘리트들이 주도했겠죠.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완전 객체화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의 생사 여탈권과 관련된 정책들을 마련하는데, 그런데 이제 직접 거기에서 어떤 영향력을 갖거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죠? 네, 그런 상황이었죠. 비민주적인 사회에서는 당연히 뭐 그런 게 이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럼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그랬을 것인데,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이제 개인주의, 다원주의 이런 거랑 같이 동반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말이에요, 이 정책 과정에서 정책 의제를 채택하는 단계를 보자면, 요때 이제 엘리트들이 막 주도한다라기보다는 다수 대중이 막 요구하는 거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막 요구하는 거예요. 그 힘이 엘리트들보다 더 우선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그래도 여전히 엘리트가 주도하지 뭘 그 다수 대중이 얼마나 힘이 생겼다고 그걸 주도하겠냐. 너무 낭만적으로 보지 마라. 세상에 호락호락한 게 아니다. 정치적 기득권이라는 건요, 이거는 뭐 애비 자식 그 사이도 없는 거 아닙니까? 형제 사이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예전에 역사가 그걸 다 입증해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어딨어? 그런데 뭐 지금 우리 보면은 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다른 정당으로 뭐 해서 정치를 시작한다. 배신이다 마다 이 귀여운 수준이지. 귀여운 수준. 귀여운 거지. 거기에서 뭐 도의를 찾고 하는 건 늘 귀여운 거예요. 정치 권력을 놓고 한판 승부를 겨룰 때는. 예전에는 막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를 가두고 막 견훤 뭐 이런 역사 봐도 그렇고 이방원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런 게 정치 권력인데, 낭만적으로 민주주의가 됐으니까 실질적으로도 이제 다수 대중이 정치를 주도한다. 왜 그래 아마추어 같이 이렇게 하는 거지. 엘리트론자들은. 형식적으로는 다수 대중이 영향력을 갖는 것처럼 바뀌긴 했는데 여전히 실질적으로는 엘리트가 주도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간의 어떤 논쟁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한판 딱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서 엘리티즘이라 그래서 엘리트론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이제 맞서게 되냐면 다원주의론이에요. 다원주의론이 맞서는 겁니다. 다원주의론은 이제 플러리즘이라 그래가지고요. 요게 이제 영어로는 그렇게 되는 거 우리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트론 딱 시작할 때 이제 누가 다시 나오냐면 앞서서 공부했던 미엘스. 기억나요? 미엘스 과두제 철칙 그 얘기했던 사람. 이 사람이 원래 엘리트론이지.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아무리 대중정당이 심지어 뭐 인민의 평등을 내세우면서 활동하는 대중정당이라선 치더라도 거기에 의사결정 구조는 거기에 과두들, 몇몇 지도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더라? 뭐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 이런 논리죠. 그래가지고 이게 미헬스 같은 학자가 제시했던 과두제 철칙을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시고요. 근데 이건 이제 유럽의 연구였단 말이에요. 유럽의 연구. 미국은요, 사회주의 정당들이 없었던 바는 아니나 크게 히트치거나 유행했던 바는 없어요.
미국의 비극은 거기에 있어요, 사실은. 미국의 비극은. 항상 모든 것들이 같이 이렇게 확 활성화돼가지고 서로 견제도 하고 이러면서 발전해야 되는데, 미국은 그게 아니라 어느 한쪽의 힘이 그냥 쭉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그 취약성도 있어요, 미국은. 어쨌건, 미국에서는 그런 사회주의 정당에 대한 연구를 할 정도 수준은 안 되고, 이거는 이제 유럽에서 연구가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래 엘리트론 자체가 유럽에서 연구가 활성화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1950년대 이후가 되면 미국에서도 이 관련된 연구들이 막 진행이 돼요.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학자가 밀즈, 밀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 학자가 제시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요. 지위접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위접근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위접근법을 제시를 했는데, 이 지위접근법은요, 이분이 이제 발표한, 이 저술이 뭐냐면요, 더 파워 엘리트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사회의 진짜 찐 엘리트가 누구냐? 찐 엘리트가 누구냐? 파워 엘리트가 누구냐? 이거를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내세웠던 게요, 군, 산, 복합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 산이 뭐냐? 요거는요, 군부하고요, 군부와 플러스 군수 산업체예요. 군부 플러스 군수 산업체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요거를 이제 군산 복합체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군산 복합체 됐죠? 군산 복합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얘네가 다 미국 사회를 이끌고 가고 있고, 그 미국 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이제 세계 지배 전략, 미국이 행사하고 있는 세계 지배 전략하고 맞물려서 들어간다. 실제로 군산 복합체 힘이 더 강력한 것은요, 공화당 쪽이거든요. 공화당 쪽이어가지고 공화당이 집권하면 어디선가 전쟁이 일어나요. 진짜 전 세계 어디선가 전쟁을 해. 오죽하면은 이제 이거 물론 음모론인데 2000년도에 이제 조지 부시가 당선이 됐거든요. 조지 부시가 당선되고 9.11 테러가 바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2001년도에 그 9.11 테러를 사전에 알고도 방어를 느슨하게 했다는 의혹도 있었어. 왜냐면은 그거를 빌미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중동 지역을 완전 초토화시켜버리기 시작하거든요. 아프가니스탄까지 이렇게 묶어갖고 이라크랑. 그러면서 미국의 어떤 영향력을 중동 지역에서 확장하는데 아주 큰 계기가 됩니다. 그게. 큰 계기가 돼요. 근데 그걸 벌인 것은 그 아랍의 일부 과격 테러리스트들이 한 건 맞는데, 일부러 그거를 일정 부분 냅둔 거 아니냐? 라는 음모론. 그런 게 있을 정도로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는 뭔가 이런 사건들이 꼭 터지고, 그리고 이제 어디선가 무기를 소진하는 일을 하더라.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음모론이 좀 과한 음모론이죠, 사실은. 과한 음모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믿는 미국인들이 꽤 있다. 뭐 이렇게 될 정도까지 왔죠. 근데 그게 역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군산복합체. 이것이 실체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실체는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조지 부시 때 또 그러기도 했어요. 부통령이요, 군수산업체 출신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치권하고. 그래서 그 연결이 확고하게 이렇게 맺어져 있는 것도 눈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의혹들이 막 불거졌던 거죠. 그게 대표적인 사례일 것 같습니다. 군산복합체. 그러니까 이들의 영향력이 매우 막강하고 이들이 움직이는 자금이나 돈줄도 장난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 정치가 이들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이렇게 분석한 게 이 파워 엘리트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건 너무 무서운 얘기죠. 밀스 얘기는.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막 간담이 오싹합니다. 이거보단 조금 애교 수준으로 또 내려와서 헌터라는 학자가요, 다른 각도에서 엘리트론을 펼쳤는데, 이 양반은 말입니다, 명성접근법이라는 것을 제시를 해요. 명성접근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성접근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명성접근법 같은 경우는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헌터가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책보다도
이렇게 할까요? 애틀란타 연구. 요 어디를 연구했냐가 시험에 나와요. 애틀란타에 연구를 했어요. 애틀란타시. 애틀란타가 여기를 보니까는 인구가 한 50만 정도 되는 도시예요. 중견 도시쯤 되는 거지 뭐. 아주 큰 도시는 아니고 50만 정도 되는 도시인데 여기에서 40여 명 정도의 엘리트를 분석한 거예요. 엘리트를 분석한 겁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 결과가요. 이 엘리트들이 담배 연기 자욱한 방에서 보세요. 담배 연기 자욱한 방에서 이들이 모든 걸 다 결정하더라. 이런 식의 비유적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배후에서 결정하면 형식적으로 애틀란타에도 당연히 애틀란타 의회가 있고 애틀란타 시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가 꼭두각시라는 거예요. 얘네들끼리 다 좌지우지하더라. 그런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럴 때 어떤 영역 엘리트가 큰 힘을 쓸 거냐.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럼 정치 엘리트들이 그래도 그나마 주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배후에서 누가 움직이더라도 어떤 계파를 이끌고 있는 정치 지도자나 이런 사람 파워가 굉장히 셀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야. 여기 분석해 보니까 여기 40명 중에 다수를 차지하는 게 경제 분야 엘리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엘리트가 정치 엘리트를 압도한다는 겁니다. 아하. 이렇게까지 가버리면, 야, 이건 새로운 결론, 새로운 결론. 아, 그러면은 이게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결국에는 돈을 움직이는 애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 분야 엘리트들, 금융을 포함해서 그쪽 엘리트들이 주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쪽 엘리트들이 주도한다. 이게 이제 허언터가 접근한 방식입니다. 반면에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이제. 여기 다원주의론이다. 그랬을 때에는 고전적 다원주의론에는 벤틀리하고 트루만이 있습니다. 벤틀리하고 트루만이 있는데, 벤틀리하고 트루만은 말입니다. 이 다원주의론을 내세우면서 그러면서 의외로 이 벤틀리면은 되게 비싼 차 이름하고 똑같은데 다수 대중 편에 서서 이들이 주도한다라고 얘기를 했구나. 라고 하면은 기억에서 안 까먹겠지. 아무튼 기억을 잘 해두시고 벤틀리 트루만이 이 사람들이 연구했던 게요. 뭐였냐면은요. 이익집단론이에요. 이익집단들의 특성을 분석을 했는데 이익집단을 분석해 보니까 말입니다. 이익집단이 두 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 여기서 보면은 잠재 이익 집단론이라는 걸 펼쳐요. 잠재 이익 집단론을 펼칩니다. 잠재 이익 집단론은 뭐냐면은요. 엘리트들이 뭔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막 밀어붙일 때 그럴 때 엘리트들이 지멋대로 막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걔네가 기득권층이기도 하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실제로는 이것에 이익이 상충되는 다수 대중이 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엘리트들이 추구하는 정책 방향에 반대하기 위한 뚜렷한 집단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그게 벼랑간 결성이 돼가지고 엘리트들이 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막 활동을 펼치게 돼 있대요. 왜냐하면 자기네 이해관계가 침해받을 것 같으니까 다수 대중이 들고 나오는 거예요.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지들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당장 봤을 때 이 분야는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 뚜렷하지 않지? 그럼 이 방향 갈까? 그렇게 하면 그냥 쓱 갈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잠재되어 있던 이익 집단이 갑자기 생겨난다는 거예요. 안 돼! 이러고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없던 이익 집단도 결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잠재 이익 집단은. 그래서 엘리트 맘대로 잘 안 될 것이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익 집단 안에서도 사실은 어때? 이익 집단론이 약점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이익 집단론의 약점은요. 결국 이익 집단론 같은 거 다원주의론으로 따라가게 되면 그 이익 집단들 중에서도 힘센 이익 집단이 다 주도해 버리면 그게 결국에는 엘리트주의로 또 돌아가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좀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익 집단이 엘리트들을 막는다. 여기까지는
뭔지 좀 무난하게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대로만 딱 방치해버리면 이런 반론이 가능합니다. 야, 그래 좋아. 이익 집단이 기존에 있는 엘리트를 막았다 쳐. 그런데 그 이익 집단들이 여러 개가 있지. 근데 여러 개가 있는데 규모가 같냐? 아니지. 다르지. 힘은 어때? 센 데가 있고 약한 데가 있지. 그러면은 그냥 그들끼리 대결을 하게 되면, 힘 대결을 펼치게 되면 누가 더 힘이 세? 누가 더 힘이 세? 누가 더 힘이 센데? 그러지. 더 큰 조직의 이익 집단이 힘이 더 세겠지. 그러지. 그러면 앞으로는 얘네들이 원하는 거가 무조건 다 되겠네? 그럼 걔네가 새로운 엘리트네. 그 엘리트지. 이게 왜 다원주의야? 엘리트주의구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려면은 뭐까지 나와야 되냐면 이게 있어. 이익 집단들끼리도 서로 견제의 힘이 장난 아니다. 이걸 또 설명해야 돼. 이익 집단들끼리도 어느 특정 이익 집단이 다 주도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튀어나온 게 중복회원론이에요. 중복회원론이다. 그래갖고 이 중복회원론은 뭐냐면요, 이익 집단 안에 이제 다수의 구성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수의 구성원들이 각자가 속해 있는 이익 집단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군데 중복회원이 돼 있다는 거죠. 여러 군데 중복회원이 돼 있는데, 중복회원이 돼 있는 그 구성이 다 제각각이야. 그러다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뭐 A라는 이익 집단의 같이 공동 구성원이라고 쳐봅시다. A 집단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우리가 막 으쌰으쌰 하고 있어. 그럴 때 내부 구성원들이 잠깐만요 하는 사람들이 꼭 있게 마련이라. 왜냐하면 A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 C라는 이익 집단의 이익이 막 침해돼. 그런데 여기 회원 중에는 A에도 속하지만 C에도 속한 회원이 있는 거예요. 그 회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아, 이렇게 가는 거는 꼭 옳은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중복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익 집단끼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익 집단끼리도 이렇게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원주의가 유지가 되지. 맞아요? 이런 대결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엔 로버트 달이라고 하는 학자로 한번 가봅니다. 달은요, 다원적 권력 이론이라고 그래요. 다원적 달은 말입니다. 벤틀리 트루만하고는 조금 달라, 결이. 이 달은요, 엘리트들의 이 주장이 일리가 좀 있기도 해. 라고 받아들여요. 그렇지, 엘리트가 괜히 엘리트야? 기득권을 가졌으니까 엘리트고. 기득권을 가졌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들이 주도력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맞는 얘기지. 맞는 얘기인데, 그런데 니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 니들이 원하는 거 막 밀어붙일 때 니들 맘대로 될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이게 보세요. 엘리트들이, 여기 봐요. 엘리트가 이렇게 경제 엘리트, 정치 엘리트 나눠져 있다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엘리트 그룹 간에 경쟁이 벌어지고요. 니들이 한 덩어리가 아니야, 보니까. 엘리트가 한 덩어리라면 모르겠는데, 한 덩어리 아니라 여러 덩어리. 영역별, 분야별로 엘리트들이 나눠져 있어. 그 자기들끼리 이해관계가 또 충돌해, 지들끼리도. 그래, 지들끼리 경쟁해.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대중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을걸? 아, 니네끼리 경쟁하면서 힘을 얻기 위해서는 다수 대중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어, 니네. 그러면 그게 뭐야? 야, 엘리트주의로 출발했지만 결국엔 다원주의 아니냐? 다원주의? 다원주의지, 다원주의. 다원주의로 귀결되지. 이런 식의 논리를 딱 펼치는 거예요. 아, 이거 강력합니다. 왜냐면 원래 이 강력한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씨름, 유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경기를 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내가 상대방을 공격해 들어갔는데 상대방이 그 힘을 이용해서 되치기 할 때 그때 쉽게 꼬꾸라지거든요. 이게 거의 그런 격이지. 니네가 주장을 하는데 일리 있네. 일리 있어. 일리 있는데 니네가 요거까지 못 봤지? 이렇게. 요거까지 못 봤지? 되치기 하는 게 되치기. 이래버리니 얘네가 허걱 이렇게 된 거예요. 허걱. 야, 이 말이 되는데? 이렇게. 허걱. 그러자.
이 위기 속에서 구원자가 나타납니다. 신엘리트론이 등장해요. 신엘리트론은요, 학자가 누구냐? 바흐라우 앤드 바라츠. 60년대 초반에 바흐라우하고 바라츠가요, 연구를 해가지고 뭘 제시했냐면요, 무의사결정론이라는 걸 제시해요. 무의사결정론. 의사결정을 하지 아니한다는 거네요. 무의사결정론.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 무의사결정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쓴 논문이 뭐냐면요, 이들이 쓴 논문이 바로 권력의 두 얼굴이에요. 권력의 두 얼굴. 권력의 두 얼굴. Two faces of power.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구글 스칼라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전 세계 논문들이 다 찾아지고, 논문들의 그 인용 횟수도 다 표시가 되거든요. 엄청나게 인용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거 말이 유행해. Two faces of 땡땡. Two faces of 땡땡. 이게 되게 많아. 근데 그 시조가 되는 게 이거예요. 이거 논문이. 얘네가요, 요 이론이요, 요거랑 대비가 되는 겁니다. 로버트 다알의 연구에 대한 비판 속에서 등장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인정할 건 또 인정해. 여기도 되치기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다알 선생 주장을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놓친 게 있습니다. 놓친 게 뭐냐면, 엘리트들의 한쪽 면 얼굴만 봤다 이거야. 다른 쪽 면 얼굴 못 봤다 이거죠. 그 한쪽 면 얼굴이 뭐냐면, 지금까지 논쟁이 전부 다 뭐였냐면, 엘리트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밀어붙이는 경우만 얘기한 거예요, 다. 그런데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거는, 이들이 봤을 때는 엘리트들이 자기네 이해관계에 반하는 사회적인 주장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쪽 면 얼굴 못 봤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응? 그래갖고 이들은 있잖아요, 엘리트들은 어떻게 하냐면, 권력의 두 얼굴. 그러니까 엘리트의 이익에 반하는, 엘리트 이익에 반하는 이제 내용이 있을 때, 엘리트 이익에 반하는 요구에 대해 어떻게 하냐면요, 처음에 이제 의제 설정 과정이 있죠. 설정에서부터 요게 집행될 때까지, 집행시까지 이것을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차단하게 노력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아싸란 방법은요, 의제 설정으로 채택되지 않게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대선 기간 같은 데를 지나갈 때는요, 여러분들 뭐 거기에 관심 가질 여유가 잘 없지만 마음속으로 누구를 지지하겠다라는 거 정도 판단 정도만 하셔야지 뭐 깊게 들여다보기 어렵겠지만, 이 정치판이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는 게, 전략과 전략이 충돌하고, 그 속에서 누가 어떤 수를 쓰는지, 거기서 세네 수를 내다보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하고 요 앞에서 막 계속 깔짝거리는 경우가 있고, 그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가장 하수들이 쓰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하수들이 쓰는 방법이, 상대가 막 공격하면 안 달라서 대응하는 사람들이야. 안 달라서 대응하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라고 막 사사건건 변명하는 경우 있죠. 그게 제일 하수입니다. 그게 제일 하수 같은 짓이야. 그래서 당사자, 대통령에 출마하겠다는 당사자가 그러지 않았는데도 거기 참모들이 막 페이스북에다 글 쓰고 뭐하고 하면서 사고 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떤 게 사고가 되냐면요, 공격을 받았을 때 그거를 단순히 반박하는 거 있죠. 그거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이미 공격에 꺼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꺼리가 있는데 어설프게 그걸 반박하면 이 사안을 키웁니다. 엄청나게 키워. 그리고 당사자가 공식적으로 당사자 쪽에서 그거를 언급해주면, 아, 이제 이거 속 시원하게 막 말해도 되는 거구나가 돼. 그러니까 어떤 의혹만으로 제기할 땐 조심스럽단 말이에요.
잘못했다가 저쪽에서 뭐 명예훼손으로 건다든가 뭐가 할 수도 있고 막, 그리고 금도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아무리 서로 죽이네 살리네 그래도 나름의 그 룰이 있잖아, 다 서로. 그러니까 요거까지 건드는 건 좀 그러지 않나? 뭐 이랬다가 상대방이 이거에 대해서 같이 받아쳐주면 그러면 그건 공식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툭 건드려봤더니 상대방이 반응해. 그럼 이제 그거 갖고 막 노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웬만한 사안은 그냥 자기네 약점이 될 만한 걸 상대방이 뭘 제기를 하면 모르는 척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공격하고 싶은 사람들이 또 그거 갖고 놀 건데 그냥 그대로 둬서 다른 이슈로 이렇게 덮어야지. 안 그러고 이걸 갖다가 같이 야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 이거 갖고 계속 의혹에 의혹이 제기되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게 사안이 커져요. 점점 불어납니다. 눈덩이처럼. 그런 이슈가 최근에 몇 개가 보이더라고요. 어설프게 대응했다가 그것이 오히려 더 커져가지고 그 불이 커지니까 그걸 진화하려면은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거예요. 냅뒀으면 지 혼자 불이 붙을 내다가 말아버리고 그냥 끝나버릴 것을 대응을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야, 이게 그 얘기. 엘리트들이 봤을 때는 다수 대중들이 요구하는 게 막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 사회니까. 막 있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야 저건 좀 위험한데? 저런 주장이 커지면 안 되겠는데 싶은 게 있어. 그럼 그걸 가지고 그건 안 되지! 라고 말하면 안 돼. 그걸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커지니까. 왜 안 되는데? 받아치잖아, 이제. 서로 이렇게 되게 돼. 티키타카를 해야 돼. 그렇게 되기 때문에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어떤 이슈가 있지만 못 들은 척. 그런 거는 관심 없는 척. 다른 이슈로 덮어야지. 덮어야 돼. 예전에는 그런 거 많이 했어. 국정원 같은 데 나서갖고 연예인 관련 소식 같은 거 쥐고 있다가 정권에 불리한 뭔가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날 오후쯤 되잖아. 그러면 연예인 기사가 터져. 그럼 대중들은요, 연예인 기사가 더 쉽고 재밌잖아. 그거로 도배가 돼. 그러면은 이슈가 희석돼. 희석되다가 싹 이렇게 되거든요. 그럴 때 연예가 중계가 중요한 일을 해주는 거지. 이제 그죠? 취재한다고 쫓아다니면서 막 하고 연예인들의 반응도 보고 이러면서 그게 오히려 더 커져요. 이거 고전적 수법이에요. 고전적 수법. 그런 식으로 다른 이슈로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걸 덮어야 돼요. 여기 불이 붙으려고 그러면 낙엽이나 한 뭉탱이 탁 던지고 가야지 이걸 가지고 같이 대응하면 안 된다. 이게 요 논리입니다. 실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엘리트들이. 그런데 못 막을 때가 있어. 못 막을 때가 있고 무시하는 것만으로도 안 통할 때도 있고 무시하는 거로 안 통할 때는 이제 강압적 수단도 써요. 당연히.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내부자들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병헌이 까불락거리다가 내부에 뭐 비리를 알았다면서 까불락거리다가 어떻게 돼요? 어디 이제 약간 말로 협박했는데도 계속 까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라 그래? 이런 공 같은 여우를 봤나? 그랬나? 그랬잖아. 그러면서 미련하다고 뭐 그러잖아요. 미련하다고 표현한 거잖아. 똑똑한 척은 하는데 미련하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어디론가 끌려가죠?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그러잖아. 거기 있는 사람이. 요 하나 쓸고 요 하나 쓸어라. 그러잖아요. 그런 수단도 동원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당연히 하지. 그러니까 무의사결정으로도 하는데 이게 대표적인데 요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강압적 방법도 들어가. 아니면 회유도 들어가. 회유도 들어가고요. 이런 것도 해요. 적응적 흡수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해. 적응적 흡수는 뭐냐면요. 이 막 엘리트의 이익에 도전하는 무리가 있어. 그러면 누구를 회유하냐? 거기에 지도자급 되는 사람을 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그러면 당신들이 주장하는 걸 기득권 안으로 들어와서 주장을 하시오. 바깥에서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뭔 힘이 있겠어. 당신 우리 당과 같이 합시다. 들어와서 당신의 목소리를 국회의원 배지 달고 하시오. 이렇게 해서 싹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무리의 지도자가 판을 옮기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어디로? 정치권으로 자기는 제도권으로 들어가. 나머지를 놓고. 그럼 이 운동의 힘은 어때요? 약화되죠.
약화되는데 아니라고 하겠지. 처음에는 내가 그러면 제도권에 들어가서 해볼게 라고 들어와. 근데 제도권에 들어왔더니 자기와 같은 주장을 하는 건 300명 중에 자기 혼자야. 그러면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이런 수단도 쓸까요, 안 쓸까요? 쓰겠죠. 적응적 흡수.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 이게. 이 기득권을 놓고 대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 이게 정말 별의별 수를 다 씁니다. 별의별 수를.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도 나중에는 뭐라고 욕먹는 줄 알아요? 남은 동지들로부터 변했다. 들어가던 제도 똑같아졌다. 왜냐면 나가면 그런 얘기 했거든. 내가 국회의원 되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나 열심히 노력하면 안 돼. 그러면 상대방이 야, 나쁜 놈, 너 거기 물들었구나. 이렇게 될 거야. 왜냐면 이 사람은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걸 진짜로 실현하려면 이들과 국회의원들, 남은 국회의원들과 타협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주장하게 되거든, 이제. 그러면 나머지 있는 사람들 보면 야, 너가 들어가서 우리의 요구를 관찰한다더니 너 쟤네들이 주장하는 거랑 비슷해졌다? 나쁜 새끼. 이러고서 이제 욕하는 거지. 뭔지 알겠죠? 이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아, 이런 것까지를 다 설명을 해요. 다 설명을 하고 그중에 대표적인 무의사결정이다. 그리고요, 애시당초부터 요거를요, 이슈가 되지 않게 묻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민주주의에서는 다 못 묻어요. 다 묻을 수가 없어. 왜? 선거가 오잖아, 선거가. 선거 때는요, 봐봐요. 요 엘리트들도 한 표. 우리 같은 장사미사들도 한 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익 집단에서 뭉쳐 있으면은 이들의 표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선거 때가 되면 막 공약을 걸죠. 당신들이 요구하는 거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거를 무의사 결정을 못하고 이게 쓱 넘어오는 거예요. 정부 의제 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지. 그러다가 어떤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엘리트들이요,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집행 과정에까지 방해를 합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최저임금 10,000원 도달을 실패하게 만든 그걸 보시면 돼. 이거는 문재인 후보가 대선 때 2020년까지 10,000원 하겠다고 했고요. 실제로 첫째 해, 둘째 해는 그거를 향해 막 갔어. 6천 얼마 하던 걸 막 7천 얼마, 8천 얼마 금방 올라왔습니다. 금방 올라왔는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 이 기득권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총동원돼 가지고요, 언론을 펼치면은 언론이 중립적으로 정책을 잘 다룬다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최저임금 도입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비교 분석해주고 여기서 독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잖아. 정보를 다 주면서. 근데요, 뭐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언론이라 합시다. 예?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최저임금 부담으로 자영업자 다 망할 거다. 최저임금 때문에 문 닫는 가게들이 있어가지고 거리가 한산해졌다. 심지어 가게들이 문 닫아서 한산해졌다. 그런 걸로 도배가 됐어요. 한 2년 전쯤 도배가 됐거든요. 그거를 보면은요, 진짜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걸 공부하고 보면은 달리 보여요. 아, 이것들이 총공세를 펼치는구나. 집행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결정하고 집행하려고 할 때 총공세야. 거기다가 막 이제 뭐 뿌리는 거지. 막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무의사결정으로 하면 안 되고 자기네들이 가진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야 돼. 걔네들도 다 쏟아붓고 있는 거지. 정경련부터 나서가지고 언론은 재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원래. 왜냐면 언론이 다 그런 광고로 먹고 사는 거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요리하기 쉬워요. 돈만 있으면. 이렇게 됐다라고 분석해 볼 여지가 있지. 그렇게 됐을 것 같죠? 그렇게 된 거예요. 된 겁니다. 제가 물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약간 망설여지긴 하지만, 그렇게 된 거야. 그거는. 안 봐도 비디오지. 그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정경련은 왜 만들어 놨게? 그런 노력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지.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다 거기에 포획되어 있는 사람 많을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도 막 죽기 살기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게 되지. 그러니까 온갖 동원할 수 있는 힘들은 다 동원돼요. 그리고 그때 항상 나오는 게 경제가 망한다. 이걸로 대중들을 설득하는 거죠.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실제로는 최저임금 주면서요, 최저임금을 주면은 실제로 최저임금 수준에 걸쳐 있는 이런 기업들이 망하겠지. 자영업자 같은 데. 그래서 그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망할 수 있으니까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거로 추가로 비용 더 드는 거를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니 사실은 망하지 않게 하면서 정부가 쫓아가면서 이렇게 메꿔주려고 정책을 썼는데 그런 정책이 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런 기사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고 무조건 안 돼. 큰일 나. 우리나라 경제 망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 포기했냐? 이런 공격이 오는 거죠.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케이스입니다. 됐죠? 네, 요거 무의사결정론까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진짜 단골 주제예요. 엄청나게 자주 출제되는 주제고 되게 파워풀한 주제예요. 아, 이렇게 보니까 또 요게 다 맞는 얘기가 텐데 요 대치기가 더 센 것 같아 지금. 대치기를 한 건데 이게 좀 세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원주의론에서도 신다원주의가 있어요. 던리비 같은 학자를 꼽기도 하고 그러는데 신다원주의론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다원주의가 옳기는 옳지만은 여기에 그 기업 집단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크다는 것을 인정하자. 요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점의 차이예요. 다원주의에서 이익 집단끼리 경쟁을 하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중복회원론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들끼리 균형을 이룬다. 그랬지만은 에이, 균형은 아닌 것 같다. 실제로 기업 중 아까 말했던 정경련 같은데 전국경제인연합회 여기 재벌들이 다 회원으로 다 가입돼 있거든요. 이런데 파워가 세요 안 세요? 세지. 왜 셀까? 이들이 고용 문제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 지도자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꼭 포획돼서가 아니라 자기가 잘해보려고 할 때에도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가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에 있잖아요. 이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발목이 이렇게 끌려가는 거지. 끌려가는 거야. 이들이 요구하는 거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실제 그렇지 않나요? 이 보수 세력이 집권했을 때 말고도 진보 세력이 집권했을 때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진보 세력이 집권하고 나면은 재벌들하고 뭔가 좀 각을 세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도 진보라고 분류가 되던데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재벌 그룹들하고 맨날 만나고 심지어 그랬잖아요. 이재용 씨, 삼성의 이재용 씨는 맨날 재판 받으러 다니는 사람인데 대통령이 너무 자주 만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만큼 여러 번 만났어. 베트남에다 현지 공장 운영하는데도 베트남 방문했을 때 거기 막 삼성 그 공장 막 가서 순회하고 그다음에 저기 프랑스 갔을 때는요. 현대차가 프랑스 택시기사들한테 서브라고 제공한 그 수소차들이 있거든요. 그걸 굳이 가가지고 그 수소차 운전하는 파리 택시기사 만나가지고 막 사진 찍고. 그럼 해. 재벌 기업들 도와주는 일 하잖아요. 그럼 한다니까. 안 하면 안 돼. 같이 가야지. 실질적인 경제적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의 현실적 힘을 어떻게 무시합니까? 그럴 수가 없지. 그런 거를 신다원주의가 인정하는 거예요. 야, 이거 받아들여. 이거 인정해야 돼. 부정한다고 부정되는 게 아니야. 현실적인 힘이야.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 정도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거기에 이어가지고 이제 정책 네트워크 모형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정책 의제 설정의 마지막으로 소개가 되는 것인데 요거는 이제 의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의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요게 어떤 독자적인 한 주체가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거 말고도 이게 연합해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 참여자가 같이 연합해서 그거를 이제 정책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의 정책 사안을 두고 네트워킹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 세 모형이 있거든요.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돼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재미난 이론인데 특히 거기서 앞에서 봤었던 로즈라는 학자 있잖아요. 로즈가 제기하는 정책 커뮤니티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 보면 되게 흥미롭습니다. 왜 어릴 때 부모님이 나보고 서울대 가라 그랬을까? 이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 정책 네트워크 이론을 보면 정책 네트워크 이론에서 정책 커뮤니티 이론을 보면 딱 그게 왜 그랬는지를 알게 돼. 그 정책 커뮤니티에 들어가라는 거였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될 겁니다. 그들이 갖는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거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이제 한번 이제 정책론을
거의 끝까지 이제 마무리 해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1단원은 3주 걸렸잖아요. 2단원은 한 2주 이렇게 끊어 주어야 그 다음에 얘기들이 조금 그래도 조금 진도가 너무 처지지 않게 갈 수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강의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